안녕하세요. 책 들려주는 남자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께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산 지 꽤 됐었는데 지금은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언어의 온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언어와 말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모두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군가의 언어를 통해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위로를 받았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두의 언어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귀 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난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해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 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시계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길가의 꽃. 오래전 기억이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에 직장 동료가 회사 앞 화단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예쁜데 우리 조금만 꺾어갈까? 그가 꽃을 낚아채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끼어들었다. 아니, 못 들어가는 건가? 꽃을 왜 꺾어?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송이만 꺾어갈게요. 그냥 지나가며 보도록 하게. 네? 왜요? 이 꽃은 여기 이 화단에 피어 있어서 예쁜 건지도 몰라. 주변 풍경이 없다면 꽃의 아름다움이 반감될 걸세. 그러니 꺾지 말게. 책상 위에 올려놓은 꽃은 지금 보는 꽃과 다를 거야.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 온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마음마저 축 가라앉은 날이었다. 6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우산을 맞잡은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 부모라는 존재의 역할과 숙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녀가 어린 경우 웬만한 부모는 아들, 딸이 비 맞지 않도록 우산을 자식 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묻는다. 아빠, 옷 젖었어? 아니, 거짓말이다. 부모의 한쪽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다. 자식이 세상 풍파를 겪을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축축한 옷은 납처럼 무거워진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우산 밖으로 밀려난다. 조금씩,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더 주지 못해 미안해. 지난 겨울 주말이었다. 밀린 업무로 정신이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전국의 도로가 테릉 아이스링크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 추위도 기승을 부렸다.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칼바람의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급한 볼일이 생겨 외출하셨는데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다. 안되겠다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길을 나섰다.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잠시 뒤 꽁꽁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힘겹게 차에 오르면서 작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구나, 기주야. 부모는 참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자신의 꿈을 덜어 자식의 꿈을 불려주고 밖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돈을 벌어다주고 그렇게 늘 줬는데도 자식이 커서 뭔가 해드리려 하면 매번 미안하다고 말한다. 단지 받는 게 미안해서가 아닐 것이다. 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 미안하다고 입을 여는 게 아닐까. 난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하며 콜록콜록 공연한 기침만 해댔다. 어떤 말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서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려야 한다. 굳이 민망하게 2번, 3번 주고받으며 서로의 심경을 확인할 이유가 없다. 괜스레 마음만 더 아프다. 나는 어머니가 흘린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차디찬 빙판길에 미안이란 단어를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날 난 자동차 히터를 더 크게 트는 일밖에
하지 못하였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이 시끄러운 히터 소리에 묻혀버리도록.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 어느 기업에서 글쓰기 강연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벽면에 달라붙어 있는 메모판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뜨끔했다. 평평한 길을 걷다가 돌연 가파른 절벽을 만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곳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 누군가에겐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재를 정리하다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움푹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가 범벅됐는지 표지를 넘기자마자 귀키한 곰팡내가 휙 올라왔다. 다시 책장에 꽂아 놓을까 하다가 호기심이 당겨 앞부분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빽빽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노트를 끝까지 넘기지는 못했다. 최근 부쩍 쇠약해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덮어버렸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사내는 늘 분주했다. 책을 쓰고 글을 읽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사내의 일에 방해될까봐 아내는 아이를 업고 엄동설안의 골목을 서성였다. 사내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글을 썼고 책만 읽었다. 동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고언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한때 일에만 정신이 팔린 아버지였다고 고백한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렀다. 암에 걸린 딸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 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보낸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통해서. 서점을 배회하던 어느 날 이 책을 집어들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아래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바람도 둥지의 재료. 흐린 가을이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눌러 담아 하늘에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녀석은 제 몸 길이보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쉴 새 없이 운반하며 얼키설키 보금자리를 엮고 있었다. 기특해 보였다. 차를 멈추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휙 하고 한 자락 바람이 불었다. 미루나무가 여러 갈래로 흔들리자 녀석이 애써 쌓아 올린 나뭇가지에서 서너 개 가지가 떨어져 나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궁금했다. 녀석은 왜 하필 이런 날 집을 짓는 걸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집에 돌아와 조류 관련 서적을 뒤적였다. 일부 조류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다. 악천 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내가 목격한 새도 그러한 연유로 흐린 하늘을 가리며 날개짓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나뭇가지와 돌멩이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을 둥지의 재료로 삼아가며.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어느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 되씹어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순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 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과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내려갔습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는 시기. 어느 고속터미널에서 목격한 사소하다면 사소한 광경이다. 버스에 몸을 실으려던 찰나였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산의 서넛이 눈에 들어왔다. 무리 중 가장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명이 길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불이 나게 달려갔다. 그는 점퍼 주머니에서 뾰족한 물체를 꺼냈다. 아, 해코지 하려는 건가? 아니었다. 사내는 먹다만 식빵 조각을 고양이에게 건넸다. 고양이는 발 뒤꿈치를 들고 한 발 한 발 인기척, 아니 묘기척 없이 다가와서는 잽싸게 빵을 낚아채 달아났다. 몸을 돌려 도망치는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이 녀석의 동작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사내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녀석도 도망치다 말고 사내를 힐끔 돌아봤다. 그리고 잠시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럴 리 없겠으나 그 모습은 마치 고양이가 사내에게 정중히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쫄쫄 굶었는데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하고 말하는 듯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내겐 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은 절기상 청명이다. 맑을 청에 밝을 명이다.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시기를 뜻한다. 아, 그래서일까? 오늘은 절기와 꽤 잘 어울리는 장면을, 거친 일상을 정화하는 맑은 광경을 목격한 것 같다. 계절이 보내온 편지. 살다 보면 지극히 작은 변화와 사소한 사건에서 소박한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다. 어제 일을 마치고 아파트 진입로의 화단을 따라 걷고 있었다.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이 발에 밟혔다. 길바닥에 나뒹군 지 꽤 됐는지 바싹 말라 있었다. 손에 닿으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았다. 그러고 보면 꽃처럼 겸손한 것도 없다.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목을 꺾어 땅으로 투신하니 말이다. 그건 뭐라고 해야 하나? 은퇴를 저울질하던 연극배우가 마지막 무대에 올라서 방백을 통해 삶을 반추하고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제가 물러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른 꽃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려 해요. 아무튼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쓸모를 다하거나 화려한 모습을 잃은 꽃과 나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도 든다. 가끔은 얘들이 내게 짧은 편지를 보내오는구나. 이기주 작가님, 겸손하게 살기를 당부합니다. 라는 그런. 막바지 편지를 부지런히 읽어야겠다. 내려앉은 꽃잎 따라 하나의 계절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언어의 온도로 처음 읽어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책 읽어드리는 하루 마감 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